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오래 했어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둘이 불꽃이 튀어서 만나기 시작해 얼마 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당연해서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 사이이자 연인이 됐죠. 저희가 오래 만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까워서 당연히 언젠가 둘이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릴 때 연애를 시작해서 철딱선이 없을 때부터 보셔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모르셨다네요. 사실 저와 남자친구는 여러 면에서 둘이 너무 달라요. 처음 만났을 때도 남자친구는 알아주는 명문대 학생이었고, 지금은 방송사 기자예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법대를 가기를 바랐다는데, 남자친구는 진실을 알리는 진짜 기자가 되고 싶다면서 언론학과를 간 거죠. 반면에 저는 전문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일 아트를 배워서 현재 네일 아트 샵에서 일을 해요.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차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1살에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실 첫 만남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살던 하숙집에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학교 친구냐고 물으셨어요. 남자친구야 당시에 명문대생이었으니 당연히 저도 같은 학교길 바라신 거겠죠. 제가 남자친구와 같은 학교가 아니고 근처에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고 했을 때 두 분은 여전히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기가 막힌다는 얼굴이었죠. 요즘 여자애들 대단하다니까. 우리 때는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아무 때나 드나들면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야 가정교육의 문제지. 너희 부모님은 딸 자식 걱정도 안 하신다니. 어떻게 이 늦은 시간까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있는데 들어오라 전화도 안 해? 남의 자식인데 우리가 말하면 뭐래요. 딱 보면 몰라요. 안 봐도 딸 자식 밖으로 내놓은 집구석인 거지 뭐. 저는 만담 부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은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저를 가지고 판단하고 꾸짖으셨어요. 저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요. 엄마, 아빠, 세영이 곤란하게 왜 자꾸 그래? 내가 배고파서 가지 말라고 같이 라면 먹고 가라고 해서 세영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준 거야. 라면만 먹고 내가 바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어. 얼씨구, 어린 놈이 여운에 좀 한다고 부모 앞에서 자기 여자친구 편을 드는 꼴 좀 봐라. 순간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꾸만 호통을 치던 아버님은 저에게 쉴 새 없이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과냐? 왜 전문대에 갔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냐? 등등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골라서 하셨죠. 저는 순간 면접장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전문대도 좋은 대학들 많은데 내가 이 동네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그 대학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학교네. 저도 나름 눈치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하는 질문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말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라고 예의 바르게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공부에 워낙 취미가 없어서 성적 맞춰서 전문대로 오긴 했는데 과가 아무래도 전망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등록금 안 버리고 이번 학기만 다닐 거예요. 응?
아니, 이번 학기만 다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 그만두려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손재주는 있어서 미용이든 네일이든 기술 좀 배워보려고요. 학생, 이름이 세영이라고 했나? 아무리 옛날 사람들 말이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 늘 하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더 해야지. 이제 20살 갓 넘은 게 취직은 무슨 취직이야? 아무리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에이,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데 대학 졸업장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안 나오셨는데 잘만 사세요. 제가 집안에서 막내로 자라서 웬만해서는 기가 잘 죽질 않아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말씀에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티내고 싶지 않아서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대요. 남자친구 말이 부모님이 워낙 유난하셔서 그 앞에서 저처럼 굴기 쉽지 않다네요. 남자친구는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남자친구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한다고 강요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까 법대에 가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가 워낙 효자예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이래저래 많이 보며 자라서 부모님이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자기까지 부모님 속은 썩이고 싶지 않았다네요. 웬만한 거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컸다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시지만 두 분 다 대학을 나왔고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점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제가 대학을 그만둔다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죠. 남자친구가 학창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게 다름 아닌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집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서울에서 살던 집을 팔고 경기도에 전세로 이사 갔대요. 그전까지는 형과 방도 따로따로 썼었는데 이사 가면서 형과 같은 방을 써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가고 집이 좁아진 것보다 더 힘든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매일 싸우셨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대요. 가장 예민했을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점점 더 커졌던 거고요. 그런 아들이 의대도 법대도 아닌 언론학과에 간다고 했을 때도 집안이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 집안의 희망이나 다름없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 남자친구가 또 부모님 속을 썩이게 된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만난다고 해서 또 집안이 시끄러워진 거죠. 당시에 남자친구도 제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서 저도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대요. 제가 집에 돌아간 이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답니다. 지금이야 아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야 행복한 거다. 너처럼 똑똑하고 크게 될 애가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를 만나고 다니면 어쩌겠다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영이가 뭐가 어때서? 학벌 같은 게 뭐가 중요해? 세영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애야. 엄마는 한 번 보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남자친구는 언론학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처럼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도 저와 남자친구는 10년을 만났습니다. 그랬으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처음에야 어떻게든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셨지만 하도 오래 만나다 보니 나중에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저희가 만난 지 6, 7년 정도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몇 년 동안 언론고시에서 낙방해서 반백수로 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부해야 하니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부모님 그늘에서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던 시기였죠. 그때 저는 이미 네일숍에서 몇 년을 일했을 때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남자친구를 챙겼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라 본가에서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먹을 거면 먹을 거, 입을 옷이면 옷 매일같이 사다 날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제가 남자친구를 챙기는 걸 못마땅해 하시더니 언제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맛있는 걸 사다가 남자친구네 집에 가져다 주고 집에 들어가곤 했죠. 제가 살던 집에서 거리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유명한 맛집에서 만두를 사서 남자친구네 잠깐 들렀거든요. 남자친구가 만두 귀신이라 그 집 만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한 집에 살다 보니 저는 항상 남자친구 부모님도 드실 만큼 넉넉하게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만두를 하나 집어 드시더니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맛에 안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하시는 소리가 저를 너무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세영인 네가 애가 손이 참 작아. 공부하는 남자친구네 집에 오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오든지 그게 아니면 든든하게 밑반찬이라도 좀 해와야지. 너는 애가 매일 만두니 빵이니 이런 군것질거리만 들고 오냐? 순간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고작 20대 후반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가지고 매일 간식을 사다 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오빠가 이 집 만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버님은 맛 없으시면 그만 드세요. 우리 오빠 공부하느라 힘든데 혼자 2팩 다 먹으라고 하게. 저는 속에 있는 말을 숨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꿍해 있으면 겉으로는 내내 얌전한 척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남자친구와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와의 사이만 확고하면 결혼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정말 이 집 며느리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서 그런지 자꾸만 저를 만만하게 대하시면서 무시하셨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저를 무시한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언론고시에 합격해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식당을 하나 빌려 남자친구 친구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보냈어요. 모두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남자친구도 너무 기뻐했고요.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를 남자친구의 웃는 얼굴에 저까지도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오면서 너무 서로에게 익숙해져 설렘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날 남자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뭉클하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공부하느라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모든 공을 다 저에게 돌렸습니다. 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서 본인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는 모두가 다 있는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커플 반지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마구 손사리를 치시며 남자친구에게 술 취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렸습니다. 윤수야, 너 왜 이렇게 취했어? 어? 애가 아주 그냥 술만 마구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주책을 부리네. 세영아, 미안해. 그래, 이제 시험 붙었다고 애가 긴장이 아주 풀렸나 보네. 아직 첫 월급도 안 받은 게 결혼은 무슨. 이놈아 정신 차려. 남자친구는 술이 굉장히 세요. 소주 한두 잔에 취할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고백하려고 미리 반지까지 준비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취하지 않았다고 진심이라고까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 프로포즈를 망쳤어요. 남자친구의 등을 연신 내리치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반지 케이스까지 뺏어서 감추면서요. 남자친구는 왜 이러냐고 부모님께 따졌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같이 중요한 문제를 부모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 할 때 조금 기대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대놓고 예뻐해 주시거나 잘 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저와 남자친구가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 이제는 저를 좀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가끔 제가 집에 찾아가면 그래서 시집은 가겠냐, 우리 아들 나중에 고생시키면 안 된다 등등 저를 예비 며느리인 것처럼 대해 주신 적도 몇 번 있어서 이제는 저를 인정하셨나 보다 기대했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단순히 언론고시에 지쳐있던 가난하고 불쌍한 아들 옆에 뒷바라지하며 호구짓을 해줄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간 만두가 몇 판이고 매일같이 양손 가득 사다 나른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에게 이러실까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 축하 파티가 끝나고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피곤했는지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들으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여나 네가 기다릴까 봐 어른으로서 미리 이야기하는 건데 윤수 이제 막 취직해서 회사에서 자리 잡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바싹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뒷바라지 조금 했다고 애한테 결혼이니 뭐니 부담 주면서 힘들게 할 생각 마라. 그래. 옛날에 우리 아들 전 봤던 용한 무당도 우리 아들은 결혼 무조건 늦게 해야 좋다고 했어. 남자친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무당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강제로 주입을 하셨어요. 앞으로 몇 년은 절대 결혼은 못하는 거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나이도 있고 연애도 10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와 남자친구는 나이도 동갑이에요. 남자 나이야 30 넘으면 한창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와 남편의 사회적 나이가 달랐어요. 아무리 요새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도 아이를 낳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아이를 꼭 갖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병원에서 노산이라고 하는 나이 전에는
서둘러서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런 제 생각을 남자친구도 알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서둘러 언론고시에 합격하려고 했고, 합격하자마자 제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저희 커플의 사정은 일절 알지도 못하시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결혼까지 방해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시험까지 붙었으니 제가 더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겠죠. 그날 택시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야 좋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당신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저렇게 티가 나게 못되게 구시는 걸까 싶었죠. 제가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언제 정신을 번쩍 차렸냐면 남자친구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남자친구 형은 30대 후반까지도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10년 가까이 만나는 동안 제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장가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반년 동안 30번은 넘으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조건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죠.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도 연애 소식이 없더니만 뜬금없이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형은 남자친구랑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아닌 부담감을 주셨죠. 남자친구 이전에 형에게도 그러셨죠. 남자친구 형은 외고에 진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었는데 부모님의 성적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수능날 집을 나가 수능을 아예 보지 않았답니다. 그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형은 그날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부모님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군대에 입영 신청을 해서 곧바로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대요.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봤으면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반성하시고 남자친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둘째까지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더 압박하신 거죠. 그나마 의대나 법대를 포기하신 게 양보한 거라면 한 거랄까요? 더 웃긴 건 남자친구의 형님은 그대로 군대에 말뚝을 박아서 군인이 됐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말뚝을 박은 것 같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 군대가 잘 맞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항상 형의 선택을 존중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달랐습니다. 형이 나약해서 수능을 포기하고 군대로 도피했다고 생각하셨죠. 큰아들을 항상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남자친구의 형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훈련 도중에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대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살짝 다리를 절뚝거려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형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생기는 건데 공부하기 싫다고 군대로 도망가더니만 꼴 좋다. 고졸에 다리까지 빙신이 됐으니 너 같은 놈을 누가 데려간다니. 남자친구 부모님도 속상해서 하신 말이겠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교회나 주변에다가 큰아들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오로지 둘째인 남자친구 이야기만 하고 다니신대요. 가까운 지인들도 큰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다 보니
남자친구 형과 공감대가 형성이 금방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빠 동생 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이라는 걸 떠나서 남자친구만큼이나 오래 봐온 사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항상 오빠를 응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죠. 그런데 저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형이 저를 데리러 자주 제가 일하던 숍에 왔었는데요. 저와 함께 일하는 사장 언니와 남자친구 형이 눈을 맞은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니 마치 제가 소개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둘러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사장 언니는 저에게 이런저런 상의를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10년이나 했고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만난 적이 있으니 결혼하게 되면 어떨지 궁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도 10년이나 만났지만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로서는 섣불리 언니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 언니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다녀오자마자 바로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도 저와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전문대로도 나왔지만 언니는 고졸이에요. 물론 20살부터 네일숍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본인 가게를 차리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전문대가 어쩌고 직업이 어쩌고 하시던 분들이 언니는 어떻게 바로 허락을 하셨을까 싶었죠. 저는 괜히 억울해서 남자친구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이해 못했어요. 자기는 우리 부모님을 그만큼 보고도 아직 몰라? 형은 나보다 조건이 좋지 않잖아. 거기다가 다리도 절고 누구라도 데려가겠다는 여자만 있으면 여자기만 하면 상관없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자기만 하면 상관없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형 결혼하고 나면 곧바로 저와 결혼하겠다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애써 남자친구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미 알 만큼 알고 있었으니 더 실망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 형이 사장 언니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당연히 저도 갔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했는데 두 분은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부부가 됐으니까요. 결혼식 날도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형 결혼식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를 도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분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저희가 워낙 오래 연애했으니 보시는 어른마다 오래 연애했으면 얼른 결혼해라. 형이 결혼했으니 이제 남자친구 차례라고 하시며 다들 농담을 한마디씩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에게 들리지 않게 제 귀에다 대고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세영이 너 그만하고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해서 내 아들 혼삿길 막히게 하지 말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여자친구한테 대놓고 저런 소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보면 네가 지금 당장 내 며느리 되는 줄 알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애 큰 며느리로 들였다고 너도 되는 줄 알아? 웃기지 마. 우리 둘째 아들은 너랑 급이 달라. 듣다 듣다가 급이 다르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순간 울컥해서 자리를 피해 결혼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다 참고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속이 상해서 남자친구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별 통보를 했죠. 저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죠. 하지만 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모자란 사람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상황이 변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부모님께 난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형처럼 집을 나가겠다고 선포를 했나 봐요. 세영이한테 지금까지 함부로 대한 거 사과 제대로 안 하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한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과고 뭐고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정도로 함부로 하는 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실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집으로 초대한다고요. 형 부부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저도 함께 와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평소와는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시려고 부른 걸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했죠. 저는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른이 초대하신 건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식사하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울컥했어요. 이렇게 대해 주실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구신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돼서요. 더 신기한 건 남자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께서 정말 저에게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그런 건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괜히 예민해졌었나 봐. 상처받았으면 너무 미안해. 우리 세영이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편해서 농담으로 그런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줘. 예민해서 그런 거다, 농담이다라고 하시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직접 미안하다고 하시니 저도 그냥 그렇게 자리를 나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 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장 언니가 며느리다 보니 시어머니로서 가게에 놀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교회 같이 가는 분들을 우르르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며느리가 네일숍 사장인데 한 번도 손톱 손질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먼저 살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아예 저를 본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뭔가 다가서서 말을 걸고 싶어도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오셔서 한 번에 여러분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와 같이 오신 분들을 모시고 룸에 들어가서 손질을 해드렸어요. 전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말을 걸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셔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손톱을 다듬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분명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말했던 아가씨 있잖아. 우리 아들 소개해 준다고 했던 아가씨. 연대 나와서 회계사라고 그랬나?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저는 순간 귀가 쫑긋해졌어요.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고는 딱 둘 뿐인데 설마 장가간 첫째 아들 이야기는 아닐 거니까요. 맞아, 맞아, 회계사. 근데 아들이 싫다고 했잖아. 왜? 생각이 바뀌었대? 아우, 그럼 어떡하지? 아우, 그 아가씨는 진작 다른 집에 소개했지. 아, 그럼 혹시 저기 학교 선생님은 어때? 아유, 우리 조카가 교대 나와서 선생인데 둘이 나이가 딱 좋다. 우리 조카 이제 28이거든. 학교 선생 너무 좋지. 거기다가 자기 조카면 더 좋지. 자기네 친정 외국 어디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친정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 조카는 내 남동생 딸인데 걔도 중학교까지 미국에서 나왔지. 근데 아들 결혼할 생각 없다더니 갑자기 왜? 결혼 생각이 없기는 왜 없어? 아유,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큰아들 보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둘째 아들 보내야지. 자기 조카한테 한번 물어봐. 자기도 우리 아들 인물도 좋고 학벌에 직업, 뭐 하나 안 빠지는 거 알잖아. 알지. 아유, 말해서 뭐해. 그제야 알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두 분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손톱 손질이 끝나고 웃으며 나가는 남자친구 어머님을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따로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어머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하시면 되지. 어떻게 일하는 곳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어요. 네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고 어른이 말을 해도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감히 내 아들 앞세워서 나한테 사과까지 하게 해? 이 정도는 해야 네가 주제 파악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좀 네 주제를 알겠니? 주제를 알겠냐는 소리까지 하시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너도 아까 봤잖아. 내 아들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연대 회계사 아니면 최소한 학교 선생 정도는 돼야 명함 내밀 수 있는 애라고. 근데 너 같은 전문대에 중퇴에 손톱이나 만지는 애가 내 아들한테 가당키나 하니? 난 도저히 아까워서 너한테는 내 아들 못 주겠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절대 당신 같은 사람 며느리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를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사장 언니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나 봐요. 어머니가 가게에 오셨는데 저랑 나가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된 남자친구가 가게까지 찾아온 거였죠. 제가 지금까지 몰라서 말 안 한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세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한 거라고요. 제가 노력하면 어머니도 세영이 예쁘게 봐줄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저 모르게 뒤에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남자친구가 다 목격하고 말았죠. 남자친구는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면서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셨죠. 저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는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쩔쩔매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울며 불며 남자친구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당신은 둘째 아들 없으면 살 수 없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져도 진작 헤어졌어야 했어요. 그 꼴까지 보고 나니 비로소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제 20대를 다 바쳤다고 해도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죠.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장 언니가 남자친구 형수잖아요. 언니까지 저에게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헤어지려니 몸까지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더군요. 헤어지고 난 뒤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더군요. 속도 안 좋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출근하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니까 가게에 나갔는데 사장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임신이랍니다. 병원 앞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일로 저는 고민하다가 다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습니다. 우리 둘은 역시 운명이라니까. 절대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졌던 몇 주 동안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집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하겠다고 비혼 선언을 했답니다. 며느리든 손주든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남자친구는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까지 예약하자는 걸 제가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이야기도 안 하고 저희 멋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10년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먼저 인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임신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라고 하셨죠. 저와 남자친구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니 빨리 상견례 날짜부터 잡으라고 하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임신했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결혼식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통보였죠. 예상대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래, 일이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나 보다. 며칠 전에 비혼 선언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애도 생겼으니 빨리 결혼 날짜부터 잡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거라기보다는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면서 웬만한 일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남자친구 어머니와 부딪힐 만한 일은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상태로 부모님과 참석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성격도 굉장히 급하시고 바쁜 분들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주셨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신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언제나 당당하게 살도록 키우셨는데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무시당하고 주눅 들었던 모습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으니 결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제 정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제 시부모님이 되는 거니까요. 상견례의 시작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시고 말이 많으세요.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숨김이 없고 거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걸걸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그런 점이 절대 남자친구 부모님과 맞을 리 없었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앉자마자 이 식당에 본인들 대학 동문과 동창회 때 와봤는데 음식이 너무 고급스럽다고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식당으로 오자고 한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굳이 왜 꺼내셨겠어요? 당신들이 대학을 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털털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사돈 부부 다 대학까지 나오신 엘리트들이시구나. 아유, 멋지네요. 아유,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래도 우리 세영이 아빠네는 상황이 좀 나서 중학교는 나왔어요.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대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가 저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어딜 가나 본인이 국졸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없다고요. 그 순간의 예비 시부모님들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인매를 올리시면서 피식 비웃으셨거든요. 두 분처럼 학벌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국졸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저를 더 무시할 게 뻔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들어온 식당 직원이 들어와서 메뉴판을 줬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어머니가 영어로 된 메뉴판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가리고 자꾸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메뉴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안 써둔 알파벳도 모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그 순간 정적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제가 임신해서 결혼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던 때인데 제대로 된 꼬투리 하나 잡은 거죠. 사람이 대학만 나오면 뭐 합니까? 저렇게 몰상식한데 말이죠.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놀라서 예비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괜찮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가 한국인데 메뉴판이 어떻게 다 꼬부랑 글씨만 적어놨답니까? 아유, 그럼 대학물 좀 먹은 우리 사돈이 좀 읽어주실래요? 엄마 말에 저도 남자친구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서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꼬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상견례를 망치기로 작정했는지 결혼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셨어요.
국졸이면 중학교를 아예 진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신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공장 가서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런 거예요? 엄마, 장모님 앞에서 왜 그런 무례한 질문하고 그래?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당황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죠. 하지만 이미 작정하신 어머니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뭐, 이제 다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궁금하면 물을 수도 있지. 그래서 자식들 학업에도 관대하셨나 봐요. 세영이가 고작 2년 다니는 전문대도 졸업 안 하고 그만둔다는데 허락하시는 걸 보면 저희 엄마도 워낙 눈치가 빠른 분이라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히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국졸 가지고 농담한 정도이니 참으셨지만 자식인 제 이야기가 나오니 엄마도 바로 정색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물건도 아닌데 허락하고 안 할 게 뭐 있어요? 다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면서 살면 되지. 그럼요. 이 사람이 원래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 안 싸두니 조금 이해해 주세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려던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술을 권한 덕분에 아버지와 건배를 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색하고 있던 저희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잠깐 통화를 하러 나갔다 오셨어요. 저는 일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상견례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식사하던 룸에 누군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죠. 엄마가 일부러 나가서 통화하신 게 회사 직원들을 부르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보여주려고요. 역시나 예비 시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는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자마자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회장님이 누구냐고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내가 회장이지. 세영이 너는 암튼 애가 물러터져서는 사돈한테 내가 식품회사 한다고 말 안 한 거야? 식품회사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대표? 아니, 회장님?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식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외가가 아주 옛날부터 낙농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닭을 키우고 달걀을 가지고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학교를 그만두고 온 식구가 다 이사를 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낙농업을 하면서 달걀로 만들 수 있는 유제품과 빵, 치즈 같은 걸 만드시는 식품회사를 운영하셨답니다. 처음에야 당연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벌써 50년이 넘은 굴지의 회사예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물려받아서 벌써 30년째 운영 중이십니다. 엄마는 남들 다 학교 다닐 때 외할아버지를 따라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떤 분인지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가지고 저와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바로 파악하시고 일부러 직원들을 부른 거죠. 우리 애가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는 거라 준비할 경황도 없으실 텐데 식장이랑 집은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내가 아는 호텔에 최대한 빠른 시간 빼놓으라고 하고 집은 내가 서초에 아파트 2채가 있으니까 하나 골라서 들어가라고 하죠 뭐. 엄마 말씀에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싹 바뀌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달라지셨습니다.
거의 허리만 안 숙였지 몸이 엄마 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아이고, 저희 안사돈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머머, 내가 암튼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였네. 제가 참 너무 세상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저희 친정엄마 회사를 알려드릴 걸 그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더러 우리 며느리라고 하는데 소름이 다 돋았어요. 아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우리가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 잘 못 챙겨요. 우리 딸 며느리라고 생각 말고 진짜 딸처럼 해주세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애도 나오면 무조건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워낙 몸이 약해서 애 키우다가 병 나면 큰일 나니까요. 만약 우리 딸 전문대 나왔다고 한 번만 더 무시하면 아파트 뺍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유, 우리 복덩이 아프면 큰일 나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상황이 그렇게 바뀔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잘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 누구보다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딸도 아니고 금지 오겹으로 챙기십니다. 애도 봐주시고 제가 먹을 반찬까지 매일 해다 주세요. 더는 저에게 대학이니 직업이니 하는 이상한 소리는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너무 신기할 지경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된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농담으로 어떻게 저렇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됐냐고 하지만 저는 나름 지낼만 합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이유로든 저를 예뻐해 주시니 결혼 생활 하기에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왜 이 좋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나 후회할 때도 있다니까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저더러 둘째도 낳으면 키워줄 테니 낳기만 하라는 소리까지 하셔서 귀찮아 죽겠습니다. 살다 보니 명문대든 사자 직업이든 다 필요 없네요. 돈 많은 친정이 있으니까 그 못된 시어머니도 저라면 벌벌 하시네요.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줄 전혀 몰랐는데요. 요즘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태어나길 서울에서 태어났고 무남 동료 외동딸로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셨는데 쉽지 않았다고 해요. 애초에 제가 태어날 때도 엄마가 건강이 되게 위험하실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낳으셔서 그냥 저 한 명으로 만족하셨대요.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사랑만 해주시며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한 명뿐인 자식이고 집안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어릴 때는 행복한 기억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이 이미 잘 되었고 제가 자라면서 사업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으니 저는 아무 결핍 없이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예뻐하시고 친구들도 저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져갔는데 우리 집 반찬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이모님이 반찬통만 2통을 챙겨주셨죠. 어머니는 주변에 못 사는 친구가 있으면 최대한 챙겨주라고 하셨고
제가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놀고 밥도 먹고 했어요. 아버지 회사는 주로 제조업에 관한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렸던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원 없이 먹어서 행복했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다녀서 좋았죠. 아버지는 그렇게 바쁜데도 주말에는 늘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제 방 한쪽에는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웃는 얼굴로 맞이하며 간식을 주셨어요. 친구들을 데려가면 편하게 놀다 가라고 하며 장난감도 꺼내주셨죠. 덕분에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애정을 받았고 저는 형제가 없어도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명문 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거기엔 저처럼 집안이 유복한 친구들이 많았고 거기서도 우리 집의 재력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교우 관계는 고등학교 때도 지속됐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집이 서울에 있으니 집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공부만 하던 저에게 대학은 신세계였어요. 즐거운 대학 생활이 지나고 어느덧 졸업을 할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게 됐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은 다 옳은 말이었고 딱히 부모님께 반항했던 적도 없고 화목한 분위기라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는 거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죠. 본격적으로 직접 만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정보로는 그 집도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집도 그 집도 서로 이득인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고 부모님끼리 자식들을 이어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을지로에 있는 카페에서 선을 보게 됐는데 처음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였어요. 훤칠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대화를 거의 주도하는 그 남자에게 저는 반하게 됐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다소 수줍음이 많은 저한테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분위기를 이끄는 남자의 모습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대학 때도 주로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첫 연애를 그 남자와 시작하게 됐는데 이름은 준철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오빠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궁금함을 가진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께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경우였지만 준철 씨와 저는 서로를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어해서 순조롭게 사귈 수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매우 짧았고 서로 그 시절엔 딱 결혼 정년기였고 무엇보다 아버지들의 사업이 엮여서 결혼은 서두르게 됐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식을 올리게 됐는데 워낙 양가에서 추진하던 결혼이라 매우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상견례에서도 저와 남편의 얘기보단 서로의 사업에 관한 얘기가 주가 됐고 저희에겐 그저 잘 살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예단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셨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시댁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었는데 남편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때 당시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아가씨도 같이 살았어요.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남편 가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결혼했는데 남편의 외모를 제가 마음에 들어 했지만 미처 생각 못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 말을 꼼짝 못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우리 친정엄마와 완전히 반대였는데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셨고 말씀도 세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다정하고 친절했는데 시어머니는 직설적이고 단호한 화법이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에는 저에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저를 부엌으로 불러서 매일 요리하였는데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본인의 사업이 우리 아버지 덕분에 확장되고 수입이 느니까 저를 예뻐하셨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다만 시누이는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본인이 막내라 부모님의 애정을 많이 받다가 제가 들어오니 아무래도 분산이 되니까 그게 싫었나 봐요. 저한테 처음부터 살짝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다행히 그럴 때마다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아주어서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시어머니와 아침을 만들고 식구들이 나가면 그때는 시어머니 옆에서 뜨개질도 하고 꽃꽂이를 했어요. 집에 일하는 이모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청소나 빨래하진 않아도 되었는데요. 남는 시간에는 주로 시어머니와 보냈는데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도 확실히 저를 편하게 대하셔서 그게 좋았습니다. 대학생이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시누이가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이제 가족이니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라고 저희 둘을 내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나가면 시누이는 도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돌아다니고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시키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그냥 귀엽기도 하고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서 친절하게 맞춰주니까 시누이의 적대감도 슬슬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저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저를 가질 때 입덧이 되게 심하셨다고 하셨어요. 엄마 딸 아니랄까봐 저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자꾸 속에서 올라와서 같이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 못하니까 살이 점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에 가서 임신 기간에 머무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제가 그때는 친정에 잘 가지도 못해서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친정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편해서 입덧이 덜했기 때문에 친정에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굳이 뭘 가서 있냐고 저를 보고 예민하다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확실히 친정에서 기간을 보낼 때도 마음이 편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떨어져 살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죠. 남편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녔지만 친정으로 종종 와서 제 얼굴도 보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비록 마마보이여서 저를 난감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남편이라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행동해서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게 친정에서 저는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뭐가 중요하냐,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하시며 아주 예뻐하셨는데 시댁에서는 아들을 바랐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셨어요. 그래도 집안끼리 엮여서 저에게 대놓고 아쉬움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는 아들이 나올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들이면 한 명으로 괜찮지만 딸이니까 다시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옛날 분들이시고 또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우리 아버지 회사와 시아버지 회사가 합병할 준비도 시작했기 때문에 아들의 탄생을 기대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를 이어받으면 그때 아버지끼리 회사를 합병해서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가 계속 논의 중이라 제 임신이 화두에 올랐는데 남편도 바로 아이를 다시 가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를 가지는 게 저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 생각은 잠시 접고 딸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남편의 성격을 닮은 건지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시부모님도 우리 친정 부모님도 딸을 보며 흐뭇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선물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 낳은 제 자식이니까 너무 예뻐서 친구들 모임에 많이 데려가곤 했죠. 그렇게 딸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기르며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물론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항상 즐거울 수 없으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는 했죠. 그럴 때마다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랬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될 말을 중간에서 시어머니와 저에게 자꾸 말을 옮기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냥 속 터놓고 얘기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워낙 많고 한시도 입을 가만히 두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성격이 가끔 위로도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이 그런 남편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느 결혼한 가정이 그렇듯 저와 남편은 때로는 사이가 좋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합병을 논의하던 중이던 우리 아버지 회사가 급속도로 재정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친정에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표정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셔서 엄마한테 따로 물어봤더니 엄마가 말을 아끼셔서 저는 큰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버지 회사가 곧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당장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엄마는 그제야 참았던 말을 토해내셨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 아버지에게 무리한 투자를 하라고 부추겨서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믿고 크게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말을 엄마는 저에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투자를 강요한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투자 결과가 안 좋으니 바로 등을 돌리셨다고 해요. 남편은 저에게 친정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투자할 줄 몰랐다고 하고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강요하더니 바로 팽 하는 게 어딨냐고 화를 내셨죠. 친정 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에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이게 다 시댁의 노림수라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던 우리 집을 본인들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한 거라고 분노하셨죠. 시어머니는 모른 척 하시며 저에게 아버지 사업은 요즘 어떠냐고 다 알면서 물어봐서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시누이는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옆에서 쿡쿡 웃어가면서 말리는 신용하는데 바보 되는 느낌이 불쾌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다들 왜 그러냐고 막아주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친정엄마도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말씀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아이까지 낳은 저를 보고 꾹 참으셨어요. 그러다 곧바로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크게 실패하시게 됐는데 온전히 시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본인 회사에 치명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걸 열심히 아버지가 도와서 망하지 않게 해주셨죠. 아버지 회사도 위태로웠는데 그래도 제 시댁이라고 아버지는 노력하신 거였어요.
그래도 같이 다 망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며 아버지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사건이 흐르고 양가는 타격을 둘 다 입어서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서 명절이나 생일 때도 좀처럼 웃음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만 보며 버티고 버텼고 남편도 그때는 제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실망했어도 남편이 자기가 회장이 되면 다 보상해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제 마음이 조금 유해졌었죠.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던 집안 분위기가 와장창 깨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이가 5살 때였어요. 시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회사를 지키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던 아빠가 그만 쓰러지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는 지켜야 한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한 채로 열심히 서재에 박혀서 일만 하던 아버지는 그만 과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맡던 일이 매우 많았는데 그렇게 공백으로 자리가 있으니 당연히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제가 부탁해서 남편이 친정 회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친정 아버지의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친정 회사가 시댁 밑으로 들어가서 예전처럼 동등한 관계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시댁의 자회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전에 쓰러지셨는데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아버지 상태가 걱정돼서 제가 일단 비밀로 하고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걸로 알고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회사도 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충격에 엄마는 실어증에 걸리게 되셨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와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했고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완전히 잃기 전에 저에게 시댁 때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시댁이 조금만 재정적으로 딱 2달만 도와줬어도 어떻게 굴러가긴 했을 텐데 너무하다고 울분을 토하셨죠. 아버지가 배신당하고도 시아버지 회사가 휘청거렸을 때 도움의 손길을 건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냐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시고 곧 실어증에 걸리셔서 말을 하지 않게 됐죠. 아마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시댁에서는 우리 집이 파탄난 것을 가까이서 보고 마치 자기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저를 위로했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증스러웠어요. 남편에게도 실망했고 시댁 식구들은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힘들게 살고 저는 대학을 나오고 바로 결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이가 있으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도 불가하고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든 곳에서 저는 아이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우리 아빠가 남긴 소중한 지적 재산을 다 가로채서 더 승승장구하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댁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시댁을 박차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마음 같아선 시댁을 갈아엎고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아무 능력도 없었고 가진 거라곤 저만 바라보는 딸과 친정 엄마뿐이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버티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야 뭐 원래 저를 미워했으니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집에서 빨래 및 청소와 요리 등 집안일을 담당하시는 이모님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이모님을 해고하고 저한테 모든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를 해도 시어머니는 더럽다고 먼지가 이게 뭐냐고 저를 들들 볶으셨고 기껏 정성을 담아 요리해도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청소나 빨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하거나 괴롭히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고 그저 방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게 자라서 친정집에서도 일하는 이모님이 계셔서 저는 집안일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빨래나 청소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표정이 안 좋아도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하셨죠. 당장 나가면 진짜 길바닥에 앉아야 하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시누이와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언니, 이 옷 망가졌잖아요. 이렇게 세탁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다리미로 피면 괜찮을 거예요. 금방 해줄게요. 이거 제가 손빨래라 하라고 했잖아요. 언니 이거 물어낼 수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짜증나. 아가씨는 제가 원피스 빨래를 잘못해서 주름이 잡혔다고 화를 내며 원피스를 제 앞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찢어지거나 오염 때문에 입지 못할 지경도 아니고 단순히 주름이 잡혔다는 이유로 저렇게 화내는 신우를 보니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그 뒤에 온 말은 더 제 마음속에 콕 박혔는데 아가씨는 저를 돈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고 대놓고 말했어요. 저렇게 말을 해도 그 집에서 시누이를 말릴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보면 시누이는 물 만난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큰 돈을 주고 고급 원피스를 사주신 게 있어요. 흰색이고 무릎까지 오는 긴팔 원피스고 가슴 쪽에 브로치도 있고 벨트까지 있어서 매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던 원피스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대학에 가서 입고 다니라고 사주셨는데 저는 막상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했던 원피스랍니다. 아끼는 거라 중요한 자리에만 입고 다녔는데 예를 들면 졸업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발표 자리에 입고 다녔어요. 무려 시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올 때도 입었던 원피스입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 원피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말도 전혀 하지 않고 그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가 커피를 쏟아서 들어왔어요. 언니, 이거 내가 오늘 밖에 입고 나갔는데 커피 조금 흘렸어요. 아마 세탁하면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그래도 말도 없이 입고 나가면 어떡해요. 저는 아가씨 입고 나간 줄도 몰랐네요. 네? 지금 언니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어. 이깟 옷이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옷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말은 하고 입을 수 있잖아요. 아가씨가 미리 말하면 저는 당연히 입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그만! 아주 무서워 죽겠네. 돈 줄 테니까 그만해요. 누가 보면 옷에 금가루라도 칠한 줄 알겠네. 아가씨는 진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서 저에게 10,000원짜리를 던졌어요. 이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크게 화를 냈고 옆에서 저에게 딱 달라붙어 있던 딸은 급기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어이가 없다고 옷이 뭐라고 시누이한테 그러냐고 화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오신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 옷 얼마냐고 본인이 100벌도 사줄 테니까 자기 딸에게 큰 소리 내지 말라며 저를 다그치셨죠. 저는 옷의 가격 때문에 시누이에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옷이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옷이었고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일부러 사준 거라 진짜 의미가 남달랐던 옷이었거든요. 말도 하지 않고 입고 나간 시누이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기 시작했고, 조용하던 시아버지도 저에게 뭘 그렇게 유난이냐는 식으로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반응은 남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집이 망하기 전까지는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완전히 시댁편이었고, 특히 예전부터 보이던 마마보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누이야 어리기라도 하고 처음부터 저를 미워했기 때문에 시누이에게 상처받진 않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아, 옷이야 다시 사면 되잖아. 그 옷 아빠가 나한테 입학 선물로 사준 옷이라고 했잖아. 나한테는 의미가 많다고. 아, 그럼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그럼 그만할래? 진짜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벽과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진 않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의 반응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얘기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나중에는 저리 가라고 손을 휘휘 휘젓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저런 짓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급기야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웠어요. 심지어 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 대학 후배였어요. 친정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몇 번 동창회에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따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왜? 아니,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 미정이는 자기가 아들 낳아줄 수 있다더라. 너도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봐.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쉽니? 아니,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거야? 그게 나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야? 그럼, 아, 네가 아들 낳던가. 아, 왜 난리야?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당신 유부남이야. 아, 진짜 왜 이래? 정신 차려. 우리 딸 얼굴 보는 거 민망하지도 않아? 나중에는 울면서 얘기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무시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제가 시댁에 계속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못 나가고 있던 이유는 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아들의 핏줄이라고 딸에게는 부족함 없이 베풀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에 보냈었고 사교육도 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것도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눈 감아 주셨거든요. 아니, 눈 감아 주는 것을 떠나서 아들을 낳아오면 당장이라도 저를 내보내고 제 후배와 재혼을 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하게 자립할 직장을 알아봐야지 생각했는데, 시댁의 2층 집을 제가 홀로 집안일을 하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는 조건을 물어봐도 저에게 부잣집 며느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결국 제가 구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돌고 돌아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배신자라고 혼자 몰래 돈 벌어서 집 나갈 생각 중이냐며 화를 냈죠.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는 것은 저도 이미 알았는데, 집을 못 나가게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의 바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제가 있는 앞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아마 회사에 소문이 금방 나니까 처신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해도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돈 회사를 망하게 하고 덕분에 더욱 수익이 늘어서 잘 나가게 된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 건지 궁금했죠.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시누이의 구박을 받고 열심히 빨래와 청소를 하고 식구들 밥을 차리고 또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조금씩 비상금을 마련했고, 제가 빨래 담당이라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뒤져서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조금씩 모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조금씩 더 샀다가 다시 시장 가서 반품하고 그 돈을 모으기도 했으니 완전히 당했다고는 할 수 없네요. 이렇게 소소하게 저는 비상금을 모으며 딸이 더 크기 전에 도망가서 친정엄마와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엄마는 실어증에 걸리시고 우울증도 크게 걸리셨는데 무엇보다 식사를 많이 챙겨 드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도 했고 갑자기 회사는 없어졌고 사모님 소리를 듣다 혼자 가난하게 사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찾아가려고 해도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제가 딸이랑 찾아가면 반가워하며 좋아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빙판에 쓰러져서 크게 넘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과 발목도 다치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입원시키고 일부러 시댁에는 말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입원비를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입원 기간이 늘어나자 비상금은 바닥을 보였고 더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결국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생각나신 건지 다행히 병원비를 주셨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저한테 엄마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이런 시댁을 본 적이 있냐고 매일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구박해도 실질적으로 엄마 병원비를 시댁이 내주고 있으니 저는 심해지는 괴롭힘에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병원비로 저를 괴롭히고 시누이는 제 얼굴만 보면 무조건 뭐라 하고 넘어가는데도 집을 나오지 못했어요. 시댁은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슬슬 경영권을 남편에게 넘기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되게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놓고 사기도 치고 편법으로 진짜 돈을 벌기 위해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엄마 병원비를 내줘야 하냐고 저에게 말하며 눈치를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말도 잘 안 섞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결혼해서 나갔는데 결혼 전처럼 시도 때도 없이 시댁을 와서 변한 건 없었어요. 사실 그때 병원에서 저에게 엄마가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 넘어갔는데도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도 낮았고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편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좋다고 의사는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딸이니까 자식으로서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부탁을 시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도 얼마인지 알기는 해? 양심이 있으면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특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많이 내셨어요. 남편에게 부탁해도 그만 엄마를 보내주라고 하며 돈 부탁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우리 아버지 회사를 먹고 생긴 돈이 엄마 병원비를 다 내고도 남았을 텐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프게 된 이유도 사실 시댁 때문이잖아요. 원래 같았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진짜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벌려 저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고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퇴원하고 엄마가 혼자 살던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급작스럽게 엄마와 저는 아빠 산소에 가게 됐는데
진짜 무작정 결정해서 간 거라 시댁에 연락도 못하고 갔죠. 아빠 산소 앞에서 엄마는 이제 아빠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으려다 한숨을 쉬고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냅다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야? 집안일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들어와서 밥해. 어머님, 저 지금 친정엄마랑 아버지 산소에 와 있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거길 왜 가? 아유,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집으로 와. 아버지 산소에 온 게 쓸데없는 짓이라니. 이 말을 듣고 진짜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데 저는 놀랄 만큼 침착해졌어요. 엄마한테 갔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에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 밤까지 같이 산소 앞에 있다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생각하며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 퇴근이 그날따라 늦어서 저보다 늦게 집에 왔는데도 시어머니는 남편만 들어오게 하고 저보고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평생 살라고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는 밖에서 덜덜 떨며 결국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집으로 갈까 생각했지만 안 그래도 아픈 엄마에게 걱정만 더 주는 꼴이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덜덜 떨며 시댁에서 남은 인생은 살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아침에 시아버지가 출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왜 들어오냐고 평생 들어오지 말라기에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얼마 있지 않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려고? 그래,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아직 등교하기 전인 딸의 손을 잡고 집을 챙기고 나가니까 시어머니는 고맙게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동안 엄마 병원비 내준 것을 갚으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정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정을 뗄 수 있게 해준 시어머니한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갑자기 돌변해서 어딜 가냐고 붙잡았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나가랬다가 나가지 말랬다가 혼자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겨우 떼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더니 한숨을 쉬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혼할 줄을 몰라서 웃기도 했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혼 도장을 찍을 때도 서로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워낙 아들을 원했던 집안이라 제가 딸을 데리고 이혼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엄마가 계신 집으로 갔는데 그때 엄마의 상태는 바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실제로 저와 같이 살다 2주 뒤에 돌아가셨는데 전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이 망했을 때 겨우겨우 숨겨놓은 돈이라고 주셨는데 힘들고 더러워도 버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과 엄마의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변두리였고 경기도와도 가까운 곳인데 시댁과 거리가 꽤 있어서 동네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비상금으로 겨우 어떻게 단칸방 하나를 구하고 딸이 학교에 간 동안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죠.
시댁에서 종일 식모처럼 일하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사장님이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낙지 요리를 팔던 곳이었는데 딸이 하교하고 바로 가게로 오게 해주셨죠. 우리 딸을 많이 예뻐하셔서 딸이 오면 밥도 챙겨주시고 참 고마웠던 분이세요. 그렇게 2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병이 생겨서 가게를 접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일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아끼며 살았는데 딸이 먹고 싶어 하는 과일도 많이 사주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모았던 걸로 작은 우동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진짜 작은 가게라 앉아서 먹고 가는 자리가 10자리가 채 되지 않았고 일하는 사람도 저 한 명이었어요. 메뉴도 우동과 김밥 딱 2개였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있으니까 혼자 그렇게 가게에서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그저 탈 없이 딸 한 명 잘 키우는 거라 작은 가게였어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가게를 하는 게 전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웃으며 일하려고 노력했더니 단골 손님들도 몇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인사를 하고 쳐다봤는데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전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와?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당장 나가. 내가 미안했어.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진짜 미안해. 왜? 내 후배랑 바람났잖아. 걔가 아들 안 낳아준다디?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 찾아와서 난리야? 전 남편은 뭘 먹어도 잘못 먹었는지 저에게 다시 재혼하자고 말했고 전 대꾸하다가 가치를 못 느끼고 계속 무시했더니 나가더라고요. 살면서 다시 볼 일 없겠지 생각했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저렇게 찾아오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렇게 나가고도 계속 저를 찾아와서 재혼을 요구했어요. 나중에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신랑 일을 하다 경찰을 부른 적도 있고 보다 못한 단골 아저씨가 대신 쫓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낳을 생각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해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요. 제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는 모르는 사람처럼 무시하더니 왜 이러는지 이해도 안 갔고 이해해 주기도 싫었어요. 당신 자꾸 찾아오면 너희 아빠 사업 비리 다 밝힐 거야.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거 다 알아.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 가서 얘기할 수 있어? 다행히 제가 저렇게 말하자 저 뒤로는 더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서울이니 뭐 알 방법이야 많았겠죠. 그런 걸 생각했으면 지방으로 갔을 텐데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에게 황당하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중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우동과 김밥을 먹고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게 끝나고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퇴근하고요? 집에 가야죠. 그러지 말고 오늘 저랑 밥 먹어요. 제가 맛있는 갈비를 파는 곳을 알아요. 마침 그날이 딸이 친구와 놀다 들어간다고 했던 날이라 저는 그분을 따라서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갈비를 먹고 바로 집에 갔는데 그 단골 손님은 그 뒤로도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종종 요청했습니다. 그 횟수가 늘면서 저도 이 손님이 나에게 단순히 밥을 먹자고 부른 게 아니라고 깨닫게 됐죠.
하지만 저는 딸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아서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을 태평이라고 소개한 단골 손님은 저보다 2살 어렸고 무려 직업이 검사였는데 끊임없이 구애하기에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저 딸 있는 거 보셨어요? 이혼하고 혼자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미 따님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잘 키워서 검사 만들어 놨더니 애 딸린 이혼녀랑 사귄다고 알면 난리 날걸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고아예요. 처음에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장사했는데 자꾸 계속 결혼하자고 찾아오는데 저도 사람이라 저한테 잘해주고 다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떠나시고 시댁 식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태평 씨는 확실히 저한테 큰 위안이 되었죠. 언제는 가게 마감하고 둘이 술을 마시다가 제가 술김에 어릴 때부터 결혼하고 생활을 쭉 말한 적이 있어요. 자랑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제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다소 충동적인 행동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술술 나왔죠. 태평 씨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말을 끊거나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중에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기에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은 마치 그때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이 딸에게 딱히 잘했던 것도 전혀 아니니 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태평 씨가 진짜 고아였고 유복하게 자라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대학생 때부터 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이 있기도 했고 본인이 공부도 잘해서 검사가 됐는데 무려 제가 첫 여자였대요. 이제까지 공부하느라 바빴고 본인의 인생이 안정될 때까지 연애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가게에 와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다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그 대신 반지를 나눠가지고 딸하고 셋이서 그리스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서로 진심 어린 편지도 주고받고 딸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제가 가게를 접어도 된다고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식당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고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미 단골도 많이 생겨서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사연이 하나씩 있는데 단골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도 즐거웠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존중해줬고 대신 몸이 무리하지 않게 주말과 공휴일에는 꼭 쉬고 저녁 시간은 남편과 딸과 셋이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딸을 학교 보내고 저는 가게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남편과 딸과 셋이 밥을 먹는 생활은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날도 많은데 그럴 때는 딸과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같이 근사한 저녁을 먹고 우리는 먼저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행복했어요.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안 찾아와서 저를 잊은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왔는지 기가 찼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아들 안 나와도 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제발 돌아와줘. 내가 미안해. 무릎이라도 꿇을게. 여러분, 속이 뒤집힌다는 표현은 이때 쓰는 게 맞겠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전 남편이 저를 찾는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집안 살림을 몇 년 동안 노예처럼 했으니 제가 제일 잘하겠죠. 그걸 못 잊고 절 찾아와 저딴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니까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저 쫓아내고 문을 잠갔어요. 어차피 돈이 목적인 장사가 아니니 가게 문을 닫더라도 저 인간을 보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장사를 쉬고 밤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남편은 곰곰이 듣더니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자기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전날에 그렇게 쫓겨난 남편이 다시 오면 진짜 남편이나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게에 나타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이혼하고 몇 년을 못 봤는데 제가 어떻게 그 얼굴들을 잊었겠어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얼굴들이 가게에 들어오는데 그 장면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김밥을 자르다 멍하니 멈춰 보기 싫은 얼굴을 바라보는데 저를 보자 시누이가 특유의 업신여기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마보이인 전 남편이 일러서 온 게 틀림없었죠. 가게 크기 봐라. 무슨 화장실보다도 작네. 이러면서 재혼을 왜 거부해? 아니, 그러니까. 엄마, 너무 수준 떨어진다. 괜히 쫓아냈나? 그지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냐? 아유, 그냥 다시 돌아와라. 다 잊고 용서해 줄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보냈는데 손님들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나가 주셨어요. 이혼하고 나와도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도대체 이 인간들이 저에게 왜 이러나 싶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그 순간 가게 앞에 벤츠 하나가 주차하는데 그 차는 아무리 봐도 현 남편 차였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저를 바라봤죠. 여보, 이 사람들 누구야? 어, 전 시댁 사람들. 전 남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랑 동생을 보냈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명함을 건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명함을 받고 두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검사라는 것을 보자 저를 그렇게 비아냥댄 사람들은 어디 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가게를 나가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을 가로막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회사들 잡아 넣을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자 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아들에게도 말해서 얼굴 보일 일 없게 하마. 그리고 둘이 도망갔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도 다 저 거지 같은 시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혼자 알고 있던 시댁의 비리를 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에게 이제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의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만 찾아오지 않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으면 그냥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이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해서 과거에 미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안하면 애초에 미안할 짓을 하지 말지 생각만 들었죠. 그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예전처럼 삶이 막막하지도 않고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든든한 현 남편도 언제나 제 편이고 우리 딸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지금 남편과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아이도 낳았는데 그렇게 시댁에서 원하던 아들이에요. 현 남편과의 아이인데 우리는 낳기 전에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둘 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던 전 시댁 식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던 아들도 낳고 저는 지금 새로 생긴 소중한 가족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제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한 인생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